안녕하세요. 조선시대 며느리로 살다가 드디어 해방된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20대에 남편 만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시대 며느리라고 할 정도였어요. 돈 한 번 제가 원하는 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아끼고 모으는 것밖엔 몰랐죠. 그렇게 모은 돈을 갖고 가서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삶이 궁핍해진 것 같았죠. 그러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까지 꿇는 일을 겪게 됐는데요.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27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그때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조건의 사람이었죠. 성격도 수더분하고 좋았고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참 좋은 팔자 아니구나. 어디서 이런 가난한 집 딸을 만났어? 첫 만남부터 이런 식이셨거든요. 저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런 게 다 못마땅하셨나 봐요. 이런 집안에서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괜히 무리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준비해. 참, 아들 잘 키워도 남 좋은 일이라고 하더니 내가 딱 그렇구나. 결혼식 준비할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젊어서 그냥 참았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달라지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차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집안 청소에 빨래, 살림까지. 그때도 남편은 회사 다닌다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줬고요. 며느리면 집안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땐 다 그렇게 살았다.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조금만 참으라는 식이었어요. 그게 25년이 지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시어머니는 76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저에 대한 무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고요. 큰애 둘째 낳을 때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는 이런 말만 계속했죠.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래. 산후조리원이 뭐가 필요해? 난 사흘 만에 일어나서 장사 나갔었다. 그래도 아픈 데 하나 없이 멀쩡하잖아.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보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서러움이 쌓여만 갔죠.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15년쯤 됐을 때였어요. 큰아이가 중학생, 둘째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어느 날 큰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맹장염이었는데 터질 뻔했대요. 그런데 그때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지금 병원인데요. 큰애 수술비가 급해서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한숨부터 푹 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나도 빠듯해 죽겠다. 결국 친정어머니께 연락드려서 돈을 빌렸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죠. 아이가 아픈데 돈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제 처지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을 대비해 돈을 미리 준비해둬야겠다고요. 그래서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 받는 건 그대로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껴서 모았어요. 장을 볼 때도 특가 상품만 골라 사고 전기세, 가스비도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끼고요. 정말 억척같이 살아야 했죠. 여보, 왜 이렇게 절약해?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 아껴서 나쁠 거 있어? 그리고 애들한테도 절약하는 건 좋은 습관이야. 남편이 가끔 그러면 저는 이런 말로 웃어 넘겼어요.
혹시나 비상금 모으는 거 알면 시어머니한테 말할까 봐서요. 그렇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새 옷 하나 덜 사주고 저도 화장품 하나 덜 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10년을 모았어요. 진짜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거라서 정말 소중했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 화장품 상자를 하나 숨겨뒀어요. 그 안에 돈을 차곡차곡 넣어뒀죠. 가끔 밤에 혼자 세어보면서 이제 3천만 원이나 됐네? 하면서 혼자 뿌듯해했어요. 누구한테도 비상금은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한테도요. 오직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안방 쪽을 기웃기웃 하시는 거예요. 평소엔 안방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들어오시더니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방은 제가 청소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더 깨끗하겠다. 너도 보면 구석구석 안 닦더라고. 그러면서 옷장도 열어보고 화장대도 만져보고 처음엔 청소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괜히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녁 먹으면서 갑자기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 돈이 참 귀하다 귀해. 그러면서 저를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뛰는 것 같았죠. 혹시 제가 돈 모으는 걸 눈치채신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장볼 때마다 느껴요. 너처럼 젊은 사람들은 더 모를 거다. 우리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 썼는데. 평소보다 말투가 더 의미심장하셨어요. 뭔가 돌려서 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에 혼자 생각해봤어요. 혹시 비상금 있는 거 눈치채신 건 아닐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다른 곳으로 옮길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숨기면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방을 기웃거리는 건 계속됐어요. 정말 찜찜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방 청소하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화장품 상자가 이상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싶어 손을 천천히 뻗어서 상자를 꺼냈죠.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자 뚜껑을 열어보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상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전부 사라졌더라고요. 10년간, 정말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도 똑같더라고요. 손을 막 벌벌 떨면서 상자를 뒤적뒤적 했는데 정말 다시 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꿈이겠지? 꿈이야. 빈 상자를 보는데 현실인가 싶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아니야. 분명 내가 다른 데 옮겨뒀을 거야. 그때 내가 옮기려고 했으니까. 혹시 제가 다른 곳에 옮겨뒀나 싶어서 온 집안을 뒤졌어요. 화장대 서랍도 다 뒤지고 옷주머니도 다 만져보고 심지어 베개 밑까지 털어봤죠. 순간 도둑이 들었나 생각도 해봤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어진 게 없더라고요. 제 금반지랑 남편 시계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 화장품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돈만 쏙 빠진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제 비상금만요. 그 순간 제 방을 자꾸 기웃거리시던 시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가실 리가 있을까?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정말 없었어요. 한동안 전 그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10년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장볼 때마다 100원, 200원 아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어머님, 혹시 제 방에서 돈 보신 적 있으세요? 돈? 무슨 돈? 시어머니는 아침 드시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죠.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져서요. 돈? 너 혹시 나한테서 돈 숨기고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더라고요.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면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뒀던 건데. 비상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몰래 돈을 모으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얼마나 모았길래 이렇게 난리야? 나중에 애들 대학 가면 등록금도 필요하고 그래서요. 3천만 원 모은 건데. 3천만 원? 그런 돈을 나 모르게 숨겨뒀다고?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쨌다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하기라도 했단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혹시 어머니께서 그 돈을 청소하시면서.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썼다. 그럼 어쩔 건데?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썼단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은요, 제가 10년간 모은 거예요. 10년간 모은 게 뭐가 대수야? 앙큼하게 혼자 돈을 숨겨놓고 뭔 소리야 지금? 오히려 제가 어머니 모르게 돈 모은 걸 괘씸하다는 식으로 나무라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건 제가 모은 돈인데 정말 어머니가 쓰셨어요? 네 돈?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무슨 네 돈이야? 며느리 주제 시어머니한테 돈을 숨기고 있었으면서 그거 돌려달라고 따지고 드는 거야? 정말 황당한 논리였어요.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 절 노려보더라고요.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죠. 정말 어머니가 갖고 가신 거냐고요? 제가 묻잖아요. 어디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꼬우면 경찰 불러라. 어머님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전 깊게 숨을 쉬고 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 돈은요, 제가 10년간 정말 힘들게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거예요. 장 볼 때마다 100원, 200원씩 아끼고 제 옷도 한 번 안 사고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아껴 쓰면서 모았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결혼하면 다들 그러고 산다. 돈이 정말 필요하셨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몰래 가져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눈물이 핑 돌면서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요. 몰래? 내가 언제 몰래 가져갔다고 그래? 시어머니가 오히려 당당하게 되받아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미 다 썼다고 했잖아요. 사과 한마디도 없이요. 그래, 썼다. 근데 그게 뭐 어때? 며느리 돈 시어머니가 쓰는 게 잘못됐어?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제 돈을 가져가시고는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엠이 도둑 취급하는 며느리 필요 없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결국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분하고 서러운 기분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여태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뭔가 상기된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잠깐만 앉아봐라. 나 재혼하기로 했다. 예? 재혼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던 때라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좋은 분을 소개로 만났거든. 재산도 많고 인품도 좋은 분이야.
그래서였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보기 힘든 밝은 표정이셨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아, 사업하는 분이야. 건설업 했다고 하더라. 아파트도 몇 채 있다고 하시고. 너무 자랑스럽게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무 말씀도 없이. 아니,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교회에서 오며 가면서 보다가 혼자 계시다가 나 같은 사람 찾고 있었대. 그러면서 수줍게 웃으시는데 평소 시어머니 같지 않은 모습이라 더 어색했어요. 근데 어머니, 이렇게 바로 결정하시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1년 넘게 알았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더 신중하다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 시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재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들 거야. 예단도 준비해야 하고 혼수도 맞춰야 하고.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분이라면서요. 그런 준비를 어머니가 왜 해요? 아이, 그래도 예의상 이쪽에서도 뭔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아이, 넌 시어머니가 재혼하는데 수저 하나 들고 맨몸으로 보낼 생각이야? 돈 이야기가 나올수록 시어머니 말끝이 좀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아니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남편하고 제가 상의해서. 아이, 그러니까 너한테 말하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재혼하는데 이 돈도 못 해줘? 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은 일에 축의금도 못 내는 거야? 돈 있으면 해줬을 거잖아. 그게 제 비상금 이야기를 뜻하는 거더라고요. 재혼 준비면 훔쳐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야, 시어머니가 더 좋은 데 가서 살겠다는데 그것도 못 해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주는 거랑 본인이 갖고 간 건 다른 문제잖아요. 어머니, 그럼 제 돈 재혼 준비에 쓰신 거예요? 그래, 뭐 어쩔 건데? 이미 다 써버렸어. 예단 맞추고 옷 맞추고 미용실 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갖고 가시는 건 아니죠? 제 표정이 굳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서러운 톤으로 바뀌더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재혼한다고 하면 기뻐하면서 준비 다 해준다던데 내가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재혼이 그렇게 하고 싶겠니? 어떻게든 너희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보려는 거야. 너희가 여유롭게만 살았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다.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팔려가는 사람처럼 굴었죠. 어머니, 근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믿을 만한 분 맞아요? 무슨 소리야? 날 바보로 하는 거야? 내가 그것도 못 가려? 교회에서 만난 분이라고. 그리고 돈 많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게 어딨어? 화를 내시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중엔 정말 화가 났는지 얼굴까지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 남편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내가 모아둔 비상금을 가져가셨어. 뭔 소리야? 엄마가 왜? 남편은 끝까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재혼 준비할 때 쓴다고. 3천만 원 모아뒀던 비상금을 다. 잠깐만. 당신 그동안 3천만 원이나 모아뒀던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도 오히려 저를 추궁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어머니가 말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간 게 문제라고.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잘못 기억하긴 뭘 잘못 기억해. 어머니가 아까 직접 썼다고 얘기했어. 남편한테 정확히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혼 상대 제대로 알아보기나 했어? 돈 많다는 사람이 왜 돈을 요구하는데? 아이, 그건 예의상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예의야?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남편은 답답해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도 체면도 있는 거고 재혼하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지. 설령 엄마가 그 돈을 쓰셨다고 해도 우리 엄마인데 참고 넘어가자. 가족끼리 돈 문제로 싸워봤자 감정만 상하지. 어차피 쓸 돈이었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참고 넘어가자고? 어차피 쓸 돈이야?
내가 1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 병원비 없어서 서럽고 그런 일 다시는 안 당하려고 그래서 모았다고. 아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훔쳐 써도 돼? 남편은 결국 어머니 편만 들더라고요. 제 편은 전혀 안 들어줬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느끼는 배신감과 남편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죠. 정말 남편이 시어머니의 아들임엔 분명하지만 제 가족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렸더니 엄마도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너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았니?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 돈 가져간 건 법적으로도 절도죄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말이야. 그렇긴 한데 경찰 부르기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혼 상대 말인데 잘 알아보라고 해. 그 연세에 재혼 준비를 무슨... 돈 많다는 사람이 왜 재혼한다고 돈을 요구해? 혹시 사기꾼인 건 아닐까? 나도 솔직히 그 생각했어. 근데 잘 알아본 거 맞냐고 물으니까 펄쩍 뛰더라고.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동안 참고 산 것도 대단한데 이젠 네 인생도 좀 생각해. 예. 너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때로는 강해져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엄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정리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재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긴 했지만 이때는 정말 심해지더라고요. 예,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부끄러워서. 시어머니 재혼한다고 하면 예단도 사주고 옷도 해주고 한다던데 넌 지금까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때 갖고 가신 돈이면 충분히... 솔직히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 소개하는데 참 얼굴을 못 들겠더라. 갑자기 인격 모독을 시작하더라고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야.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며느리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며느리 옷 좀 사주래.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정말 듣기 힘든 말씀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런 건데. 열심히? 뭘 열심히 했어? 25년 동안 두 집 살림을 제가 다 했는데요. 제대로 했으면 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 말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도 돈 많이 주고 그러던데 솔직히 너희 친정은 뭐 결혼할 때도 변변한 예단 하나 없었잖아. 저희 집 이야기는 왜 하세요? 저한테 쏟아내는 걸로 부족했는지 나중엔 친정까지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모자랐는지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너 부잣집 며느리라고 말해놨으니까 시아버지 될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 네? 그 양반한테 우리 며느리가 아주 좋은 집안이라고 했어. 솔직하게 다 말하면 내 체면이 깎이잖아. 그냥 없는 셈 쳐.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인사 정도만 하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 정말 독한 말씀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제 외모까지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머리도 좀 제대로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아니면 아예 밖에 나다니지를 마. 동네 사람들 창피한 말 안 나오게 하라고. 어머니, 저라고 안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는 줄 아세요? 평소보다 몇 배나 심한 무시와 인격 모독이었어요. 마지막엔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너희가 제대로 못 사니까 나라도 살 길 찾아야겠다. 이런 집에서 늙어 죽을 순 없잖아. 난 이제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살 거야. 어머니, 그동안 저희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어때? 사실이잖아. 너 시집 온 뒤로 나아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으스대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죠. 그런데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저를 보면 잡아먹을 것처럼 이것저것 잔소리하시고 뭐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수도 확 줄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저녁 내 방에서 먹으련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예의상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어는 봤지만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는데 저도 이제는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불안감과 초조해하는 게 역력해 보였죠. 가끔 밤에도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뒤적뒤적 하시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산 시간이 저도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시어머니가 저를 피하시는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애써 외면했어요. 며칠 뒤 저는 예비 시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를 떠나 우리 가족이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가면서 아랫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시어머니 재혼 상대분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 말이야. 사실 좀 이상한 소문이 많더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소문이요? 그 남자 말인데 원래 아내가 있었잖아. 근데 그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사라졌다고요? 할머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마치 무서운 이야기라도 하시는 것처럼요. 응, 그 죽었다곤 하는데 동네에서는 도망갔다는 말이 더 많아. 그 남자가 성격이 문제인지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다나 봐. 돈 문제도 복잡했고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그랬다더라고. 그러니 여자가 야반도주를 하지. 듣고 있으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시어머니가 재혼한다니 말이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무슨 건설업 한다고 했지. 근데 백수로 논 지가 오래라던데 전에 그 여자랑 살 때도 여자가 일하면서 먹여 살린 거라고 하더라고. 참.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불안해졌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절 무시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집에 와서 급히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 혹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또 시작이네 얘가. 너는 왜 그렇게 자꾸 날 못 믿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TV에서 눈을 떼더니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동네에서 소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소문? 무슨 소문? 그분이 전에 살던 부인이 힘들어서 도망갔다는. 헛소리 하지 마! 그분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셨어. 얼마나 오래 간병까지 했는데.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어요. 전 단지 진실을 말해주려는데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전 그냥 혹시나 해서 확실히 알아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젠 내 재혼까지 방해하려는 거냐? 내가 잘 살 것 같으니까 배 아파? 그분은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도둑 취급하는 못된 며느리가 뭘 알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마치 천둥같이 크게 들렸어요. 좋은 뜻으로 걱정해서 말씀드린 건데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됐거든요.
아침에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귀찮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또 그 헛소리 듣고 온 얘기하려는 거야? 방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이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도 많다고 하고. 이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사기꾼? 이건 말버릇 아주 못 참겠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몰래 다른 주머니 차고 시어머니한테 돈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애가 그깟 3천 준 걸로 생색내냐? 왜 내 재혼까지 방해하려 들어? 네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말이야, 내가 그 양반한테 확인해볼까? 우리 며느리가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까? 제 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너 쪽팔리니까 그분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 그랬지? 쥐 죽은 듯 그냥 있어.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후회? 아이고, 너나 하지 말아라. 지금은 제 말 듣기 싫으시겠지만 나중에 꼭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제 앞에서 그깟 3천이라는 말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사과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전 어머니 절대 용서 안 할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버릇없다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랫집 할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목소리에서부터 뭔가 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따라 나가니까 주변을 살피며 말했죠. 네 시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는지 알아? 재혼 준비하신다고 바쁘시던데요. 몰라요. 그게 아니야.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더라고. 제 돈 갖고 간 걸로도 모자라 왜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건지 의아했어요. 저기 김씨 할머니도 찾아가고 슈퍼집 박 사장한테도 가고 다들 걱정하고 있어. 할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500, 300. 다들 어쩔 수 없이 사정하니까 빌려줬다더라고. 그리고 나한테도 어제 왔었어. 돈을 좀 더 구해달라고. 급한 일 생겼다고 1,000만 원 빌려달라더라고. 그런 큰 돈을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불안한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빌리고 다니면서도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나 봐. 너도 좀 알아봐.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이상했어요. 돈 많은 사람과 재혼한다면서 왜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리고 다니시는 걸까요? 그것도 그런 큰 돈을 말이에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지 시어머니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여전히 무관심한 반응이었어요. 실은 어머니가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닌다고 하던데. 그럴 리 없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아랫집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해주더라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그 할머니가 뭘 한다고? 괜한 소문일 거야. 당신도 그런 소문 좀 적당히 듣고 다녀. 남편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지더라고요. 나도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서 진짜 힘들어. 당신이 듣고 온 소문 때문에 지금 집안이 엉망이잖아. 저번엔 재혼 문제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들쑤시더니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러는 거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말 좀 그냥 들어. 어머니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또 싸우게 됐죠. 시어머니와는 이미 냉전 상태고 남편과도 갈등이 생기고 온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그 오랜 시간을 애들 보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가 온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집안에서 제가 가족 같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재혼 준비가 뭐가 그리도 바쁜지 늦게까지 있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준비하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뭔가 간절하게 애원하시는 목소리였어요. 평소 당당하던 시어머니와는 달랐죠. 마치 누군가에게 구걸이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부르시더라고요. 평소와는 달리 표정이 의기양양해 보이셨어요. 예, 오늘 나랑 같이 나가자. 네? 저랑요? 어디 가는데요? 새로 살 집 좀 보여줄까 해서. 네가 그렇게 의심하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줄게. 시어머니가 마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보여주겠다는 건데 빨리 챙겨. 망설여지긴 했지만 저도 호기심이 들어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자신 있어 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부잔지 네가 이 집을 보면 알 거야. 시어머니가 택시를 잡으면서도 계속 자랑하시더라고요. 아파트도 몇이나 있고 건설업도 크게 하시는 분이야.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번에 보면 알 거다. 네가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 감히 이런 분한테 사기꾼이라니 정말 웃긴다. 다 배 아파서 하는 소리야. 평소에 저를 무시하시던 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과시하려는 느낌이 강했어요. 1시간쯤 가니까 정말 괜찮은 주택가가 나왔어요. 조용하고 깔끔한 동네였는데 언뜻 보기만 해도 집값이 꽤 비쌀 것 같은 곳이었어요. 봐, 여기야. 어때? 좋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동네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겠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리킨 집은 그 중에서도 더 멋있었어요. 2층 단독주택에 마당도 넓고 차고도 있고 정말 부자들이나 살 법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서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은 분명 좋은데 어둡고 썰렁한 느낌이 났거든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근데 문이 잠겨 있는데요? 현관문을 확인해보니 굳게 잠겨 있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방금까지의 의기양양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계속 통화 중인 것 같았죠.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연락해 봐야지. 여기 맞는데?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널다가 저를 보더니 나오더라고요. 어머, 누구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집에 곧 이사 올 건데 열쇠가 없어서요. 아, 이 집 말씀이세요? 여기 한 달 전에 팔렸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예? 팔렸다고요? 네, 원래 주인이 급하게 팔았어요. 새 주인은 아직 이사 안 와서 비어있지만요. 옆집 할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갔죠. 그럼 김 씨라는 분은 어디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기 주인은 박 씨였는데 잘 모르겠네요. 혹시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순간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리시길래 급하게 부축해드렸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간신히 말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다가 때때로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죠. 시어머니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소리내서 우시는 모습이 정말 처량해 보였어요. 아니 네가 왜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울고 계시는 건데요? 걱정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어도 이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 혹시 재혼 준비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아휴, 내 팔자에 무슨 재혼? 재혼이 다 뭐야? 갑자기 그 말에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여전히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그 재혼하실 분하고 연락이 안 되나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집도 그렇고. 얘야, 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으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그냥 생각이 많았을 뿐이야. 그날 밤 시어머니가 울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시어머니 방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뒤적뒤적 서랍 여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 같았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들어오지 마! 전 너무 답답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틈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상태더라고요.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옷장 안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고 마치 도둑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심했어요. 어머니, 뭘 찾으시는 건데요? 통장을 찾고 있어. 한수 통장. 시어머니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설마 남편 통장도 순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분이 더 큰 사업을 하려면.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비상금뿐만 아니라 남편 돈까지 손을 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넋이 나갔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을 봐도 정말 처음 본 모습이었죠. 시간이 없어. 오늘까지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또 돈을 보내라고 했다고요? 그분이 어젯밤에 전화했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야 내가 준 돈까지 다 찾을 수 있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이미 5천만 원이나 보냈는데 또 돈을 요구한다뇨?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라고요. 전화가 왔어. 어젯밤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 사업상 큰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만날 시간이 없대. 오늘 중으로 돈을 안 보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그분이 계속 돈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보내셨어요? 네 돈 3천만 원에 내 돈 2천만 원 그리고 한수 돈까지 합치면.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우리 집에 있던 돈을 거의 다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 그건 전 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실 알면 안 돼. 절대 알면 안 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바지를 붙잡더라고요. 제발 한수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돌려놓을게. 어떻게 돌려놓으시게요? 그 사람 연락도 안 된다면서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 집 전 재산을 말이에요. 본인 미래까지 다 잃은 엄청난 사기였죠.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얘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털썩 앉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순간 내가 어떻게 됐어? 일단 일어나셔서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고 나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교회에서 만났고 나한테 정말 잘해줬거든.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었어. 이런 사람하고 노후 같이 보내면 좋겠다 싶었고.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그때 행복했던 기분이 느껴졌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언제부터였는데요? 한 달 전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가진 돈으로 도와드렸지. 근데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내 적금도 다 해지하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그래서 네 돈을 정말 빌려 쓸 생각이었어. 잠깐만 빌려 쓰고 바로 갚으려고 했거든. 그분이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준다고 했어. 우리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나를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완전히 속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나니까 연락이 안 돼. 문자도 답이 없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분 교회에 나온 적 없다더라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날 접근한거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이름도 가짜고 집도 가짜고 사업도 가짜였어.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이 먹고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재혼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나요? 그래. 같이 살자고 결혼하자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내 돈만 빼앗으려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더욱 간절하게 절 붙잡더라고요. 제발 날 용서해줘.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그래서 몇 번을 말했어요. 그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평생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정말 절망적으로 애원하더라고요. 네가 10년간 모은 소중한 돈을 어떻게 그런 짓을... 난 정말 나쁜 시어머니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남아있어요. 너한테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이제야 정신이 든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애원을 받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어둡게 계세요?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너 통장 한번 확인해봐. 그 순간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을 찾아보더니 잠시 후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제 돈이 왜 없어요? 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대체 뭘 하신 거냐고요? 곱게 재혼하신다더니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제야 삼천 잃은 제 기분을 아는 것 같았어요. 사기를 당했어.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시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하는 동안 남편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7천만 원이요? 전 재산이 7천만 원이나 없어졌다고요? 엄마가 어떻게든 갚을게. 그 사람 찾아서.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남편도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집도 문제가 생겼어. 집이 뭔 문제요? 설마 담보로 잡혀 있어.
그 사람한테 더 큰 돈을 빌려주려고 집을 담보로. 남편이 주저앉더라고요. 집까지요? 엄마 집까지요?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야. 하지만 돈을 못 갚으면.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절규하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네.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담보로 걸어요? 내가 이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이젠 갈 곳이 없어. 대체 뭘 믿고 그런 인간한테 다 주냐고요? 상이라도 해야지.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그럴 수밖에.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어. 다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가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반드시 제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어머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건 저도 정말 안타깝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전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저에게 하신 말씀들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가난한 집딸, 너 같은 게 나타나면 체면이 깎인다. 동네 사람들이 욕한다. 우리 집안이 쪽팔렸다. 해온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고도 하셨죠. 그동안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 말했어요.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제 목소리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땐 내가 화가 나서 사기를 당하고 그런 통에 정신이 없었어서.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화가 나면 어머니는 언제든 사람 인격을 그런 식으로 짓밟는다는 거네요? 우리 친정까지 욕하고 제가 비상금 모은 것도 나쁘게만 보셨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애들 잘 키워보려고 옷 한 벌도 안 사입고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가슴 밑바닥까지 쌓여있던 모든 게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얘야, 난 그때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이젠 더 이상 못 참아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제가 그 사람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내 행복이 싫어서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전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기꾼한테 당한 거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제게 하신 그 말들, 저를 무시하신 것들, 그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어머니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살자고요? 제가 그동안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참고 살았으니까 이번에도 참고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 그건 어머니께서 생각하셔야 할 문제예요.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계가 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말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생각지도 않은 말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미쳤어? 이런 상황에서? 그래,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야.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돈도 다 잃고 집도 위험하고 이럴 때 가족끼리 뭉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 충분히 뭉쳐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헤어지면 더 힘들어져.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여보, 나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3천만 원 잃었다고 세상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그 돈 모으려고 아끼고 살려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얼마나 옹졸하게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겠어. 차라리 잘 됐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이상하게 비상금을 잃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한테도 제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제법 커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때였거든요. 너희도 알겠지만 엄마는 이제 나가서 살기로 결심했어.
할머니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엄마 응원해 줄래? 당연하죠. 저흰 엄마 편이에요. 엄마 선택 존중할게요. 고마워. 너희들이 다 커서 엄마 마음 이해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큰아이가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해보니 조선시대 며느리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버틴 시간이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정말 홀가분했답니다. 친정엄마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 돈은 다 잃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해.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대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과제하고 시험 치고 이런 재미를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어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정말 마음이 젊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락해 옵니다. 미수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달라질게.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네가 없으니까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야.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오늘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구나. 혹시 저처럼 결혼한 뒤에 인생을 잃은 것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